이 사연은 경상북도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황진호 씨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황혼이 내려앉는 시간,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의 김영호는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워지자 그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빈 집안에 그의 한숨소리만이 가득했죠. 영호는 벽에 걸린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영호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 갔다고 내가 말했었나? 벌써 3년이 됐네. 아내가 떠난 후 영호는 홀로 아들 민석을 키웠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밤낮 없이 일했고 그 덕에 민석은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민석은 예쁜 여자를 신부로 데려왔죠. 민석의 아내 수지는 첫 만남부터 영호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공손하고 밝은 미소를 지닌 며느리였으니까요. 영호는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었습니다. 민석과 수진이 찾아올 테니 집안 청소를 해두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문득 자신의 나이가 실감났습니다.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 재산 정리를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물려줘야지.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이 작은 집과 평생 모아둔 현금 1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아들 부부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석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수지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추석날 민석과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영호는 현관문 앞까지 나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래간만입니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수진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그래, 어서 들어오렴.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일이 많은 모양이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요즘 회사가 바빠서 그래요. 세 사람은 함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영호의 아내를 위한 상이었죠. 수지는 음식을 준비하는 솜씨가 좋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하는 동안 영호는 문득 재산 이야기를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며 영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아, 수진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얘기가 있다. 두 사람은 궁금한 표정으로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재산 정리를 해두려고 한다.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집하고 내가 모아둔 돈 1억 원 정도를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 중이야. 말을 마치자 순간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번쩍이는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그 눈빛은 사라지고 다시 부드러운 미소가 수진의 얼굴에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1억이랑 이 정도의 집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생각을 지웠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아들을 의심하는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민석은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영호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부모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혼란이 없을 테니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냥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지. 이야기를 마치고 영호는 민석과 수진을 배웅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제가 혼자 찾아뵐게요. 제가 특별히 좋은 술을 한 병 가져올게요.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요. 영호는 그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한두 잔 정도는 즐기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좋지. 기다릴게. 민석과 수진이 떠나고 난 후 영호는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수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의 날카로움이 마음에 걸렸지만 영호는 그저 자신의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약속한 날 수진은 정말로 고급스러운 술병을 들고 영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석은 회사 일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오랜만에 좋은 술 한잔 하세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영호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수진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푹 잠드실 거예요, 아버님. 그 말과 함께 수진의 얼굴에 묘한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영호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몸이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감기기 시작했고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영호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쿵쿵거리는 두통에 영호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천천히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끝을 스치는 것은 짙은 바다 냄새였습니다. 어디냐 여긴. 흔들리는 바닥, 귓가를 스치는 파도 소리, 그리고 갑판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 영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와 술을 마시던 순간이 마지막 기억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배, 언제까지 드러 누워 있을 거야? 빨리 일어나. 거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영호는 몸을 웅크리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검게 그을린 얼굴의 사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내가 어디 있는 거요? 어디긴 어디야? 원양어선이지. 돈 받고 널 팔아넘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그 말에 영호의 머릿속에 수진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푹 잠드실 거예요. 그녀의 마지막 말과 함께 떠오른 비웃음. 영호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원양어선에 팔아넘겼다고? 그것도 재산을 노리고? 이럴 수가. 어떻게. 말문이 막힌 영호를 사내는 다시 한번 발로 찼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갑판 청소해. 공짜로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영호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넓은 바다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땅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도대체 며느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꾸밀 수 있었을까?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갑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노년의 몸은 이런 중노동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닦으면서도 계속해서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내 재산, 집과 돈, 그걸 노리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의 아내가 자신을 이런 지옥으로 팔아넘기다니.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영호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 할배, 거기 좀 더 깨끗하게 닦아. 다른 선원이 소리쳤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판을 더 열심히 닦았습니다. 이대로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해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영호는 원양어선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원들의 움직임, 선박의 구조, 구명 보트의 위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무슨 생각해, 할배? 어느 날 비교적 젊은 선원이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선원들보다는 친절한 태도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 누가 널 여기 팔아넘겼는데? 내 며느리요. 재산을 노리고. 젊은 선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할배, 여기서 탈출할 생각은 마세요. 100% 실패합니다.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고 다짐했지만 겉으로는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계획을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선원들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워 탈출 계획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그는 선박의 후미에 있는 작은 구명 보트가 탈출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그 보트에 접근하는 방법과 바다에서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과 물, 그리고 방향을 알 수 있는 나침반. 영호는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몰래 빵과 통조림을 훔쳤고 물병도 채워두었습니다. 나침반은 항해실에서 발견했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탈출 날짜는 달이 없는 어두운 밤으로 정했습니다. 영호는 모든 선원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둔 물품들을 작은 가방에 담아 등에 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영호에게 유리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그의 발소리를 가려주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가지만 확실하게 구명 보트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명 보트는 예상대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보트의 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할배?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서 있던 것은 그동안 자신에게 친절했던 젊은 선원이었습니다. 제발, 날 좀 도와주게. 영호의 간절한 눈빛에 젊은 선원은 잠시 갈등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하지만 그냥 못 본 척 할게요. 빨리 가세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영호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보트를 내렸습니다. 보트가 물에 닿는 순간 그는 재빨리 뛰어 올랐습니다. 바다는 거칠었지만 그의 의지는 더 강했습니다. 영호는 노를 잡고 힘껏 배를 밀어냈습니다. 원양어선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영호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확인하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육지가 있는 쪽으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내가 꼭 돌아갈 거야.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야.
영호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 그리고 아들이 이 일에 가담했는지의 여부, 모든 것을 밝혀내고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호는 끊임없이 노를 저었습니다. 바다는 거칠었고 파도는 작은 구명 보트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때때로 물보라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노를 젓는 그의 손에는 물집이 생겼고 팔은 이미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그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으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수진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술을 따르며 짓던 그녀의 미소,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비웃음. 영호는 분노로 이를 꽉 물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영호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원양어선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사방이 바다뿐인 이곳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침착하자. 침착하게 생각하자. 영호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중한 물이었기에 아껴 마셔야 했습니다. 그는 나침반을 다시 확인하고 계속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육지를 향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영호의 식량과 물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의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그의 피부를 붉게 달구었고 밤의 추위는 그의 뼈를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서 돌아가야 해. 셋째 날 아침 영호는 희미하게 보이는 육지의 윤곽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그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육지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보트가 모래사장에 닿았습니다. 영호는 비틀거리며 보트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해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걷는 노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한 여성이 영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영호는 그녀를 보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영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영호는 병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흰 천장, 소독약 냄새, 그리고 팔에 꽂힌 링거. 그는 살아있었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 깨어나셨군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이에요. 이런 상태로 바다를 건너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어디 있는 거죠? 통영병원입니다. 해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어요.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원양어선, 탈출,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 경찰을 만나야 합니다. 네, 이미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충분히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음 날 영호의 상태가 안정되자 경찰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영호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영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자신을 원양어선에 팔아넘긴 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모든 고통을. 김영호 씨,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저희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찰은 영호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의 집 주소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영호의 아들과 며느리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보호 아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고 영호가 없는 동안 누군가 집안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통장과 재산 관련 서류들을 찾았던 것 같군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영호는 침착하게 서랍을 열어 숨겨둔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가장 중요한 것들은 특별한 장소에 숨겨두었기에 무사했습니다. 아직 제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까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경찰은 은행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호의 계좌에서 큰 금액이 인출되어 수진의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사기죠. 제가 허락한 적이 없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호 씨,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배신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도 이 일에 관여했을까요? 영호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 끔찍한 계획에 동참했을 가능성. 경찰은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겁니다. 아직 단정 짓기는 이릅니다. 며칠 후 경찰은 수진을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재산을 탐내 그를 원양어선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인 전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호는 경찰서에서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랬어?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이죠. 그냥 돈이 필요했어요. 원래 죽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오셨죠? 그 냉혹한 말에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 영호는 더 이상 그녀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민석은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영호는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 체포되었다고 들었어요. 제발 수진이를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그저 실수를 한 거예요. 영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수진의 편이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일을 알면서도 내가 알고 있었니? 영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수진이가 재산 문제로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만.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는 거지. 내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둘 생각이었다는 거냐?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석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수진이가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할 줄은.
그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영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그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영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빛이 서서히 방 안을 채워갔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민석은 어떻게 수진 같은 여자를 만나게 된 걸까? 수많은 의문이 영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영호는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호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활짝 열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해보렴.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모두. 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저 예쁘고 상냥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죠. 영호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이야기에 따르면 수진은 처음부터 영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민석에게 접근해 결혼까지 했고 영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뒤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알게 된 거지? 내 아내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걸? 추석 때 아버지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수진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날 밤 그녀가 전화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죠. 원양어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왜 말리지 않았지?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려웠어요, 아버지. 수진이를 잃을까봐. 그리고 제가 공범이 될까봐.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아버지가 다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진이가 그저 위험용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모른 척 했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니? 수진이를 용서해 달라고? 그녀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 수진이는 임신했어요. 그 말에 영호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아이를 가졌어요, 아버지. 당신의 손주예요. 그녀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발 고소를 취하해 주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라,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니. 하지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여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영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그 여자는 나를 죽이려 했어.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야? 알아요, 아버지. 하지만 수진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돈에 대한 집착이 컸던 거죠. 제가 그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회를 주신다면. 영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수진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한 일을 겪고도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가거라. 영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더 이상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가족을 말하니?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나를 보호했니? 아니, 넌 내 아내가 나를 죽이도록 내버려뒀어. 나가. 영호의 고함에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영호는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날 오후 경찰이 다시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김영호 씨, 수진 씨의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원양어선에 팔아넘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신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이전하려 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영호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석 씨의 관여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가 이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제 아들이 처벌받게 되나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혐의가 입증된다면 방조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 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떠난 후 영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끔 찾아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며느리는 감옥에 있고 아들과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호는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영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는 혼자서 민석을 키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석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를 해치려 해도 막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술에 취해 영호는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는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영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호는 그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닿기 전에 아내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어두운 바다가 그를 뒤덮었고 영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영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꿈의 연장이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의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이전된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도 밟아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영호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메모했고 영호에게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김영호님, 현재 증거들로 볼 때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법 이전된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민석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가담 증거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수진 씨가 진술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법적으로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법정의 차가운 공기가 영호의 뺨을 스쳤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감옥 생활로 인해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 정수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질문에 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고급술을 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 없이 혼자서요. 그녀는 술을 따라주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술을 마신 후 그녀가 푹 잠드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웃는 듯한 표정도 봤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호의 증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원양어선 위였습니다. 선원들이 저를 마구 다루며 일을 시켰고 저는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구명 보트를 이용해 탈출했고 기적적으로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의 이야기는 이미 제출된 증거들과 일치했습니다. 원양어선 선원들의 증언, 병원 기록, 그리고 수진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흔적까지. 피고인 정수진이 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명확했지만 실제로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절에 재산 상속에 대해 언급했을 때부터 그녀의 태도가 달라졌으니까요. 이제 수진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영호에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김영호 씨, 귀하의 아들 김민석 씨는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질문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막지 않았습니다. 법정의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아들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보시는 건가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결정할 일이죠. 재판은 몇 시간 더 계속되었습니다. 양측의 증인들이 나와 증언했고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증언대에 섰을 때 영호는 긴장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할지, 아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두려웠습니다. 피고인, 귀하는 왜 김영호 씨를 원양어선에 팔아넘겼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김영호 씨의 재산을 탐냈습니다. 영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죄를 인정하다니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 김민석 씨는 이 계획에 관여했습니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모든 계획을 세웠고 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민석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 재판이 끝나고 영호는 법원 복도에서 민석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 다가왔지만 영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아들을 마주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날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지 못했고 너무 나약했어요. 민석의 고백에 영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냐? 네, 아버지.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호는 아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고 싶구나. 하지만 지금은 내 옆에 있을 수가 없다. 시간이 필요해. 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몇 주 후에 나왔습니다. 수지는 사기, 납치, 재산 강탈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재산을 되찾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단절될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호는 오랜만에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지수야, 우리 아들이 크게 잘못했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있다면 뭐라고 말해줄까? 바람만이 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영호는 한숨을 내쉬며 묘소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문득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영호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억이 담긴 이 집에서는 더 이상 평온하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골 쪽으로 조용한 집을 알아봐 주세요. 텃밭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호는 그 중에서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 있는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산과 강이 가까이 있고 이웃들도 친절해 보였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결정을 내린 영호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민석이 어릴 때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것들도 함께 챙겼습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것은 그의 인생의 일부였으니까요.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영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가 바라는 삶이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영호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빈 방들, 아내의 사진이 있던 벽, 민석이 자라난 방.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각 방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안녕, 우리 집. 그동안 고마웠어. 아침이 밝았을 때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영호는 마지막으로 집 앞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가시는 줄 몰랐어요. 이웃분께 우연히 들었어요. 영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라도 알고 싶었어요. 영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을 껴안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원도 평창이다. 그곳에서 새로 시작할 거야. 마침내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무 멀어요. 자주 찾아뵐 수 없겠네요.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르지.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쓴 편지예요. 언젠가 읽어주세요. 영호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잘 지내라, 민석아.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영호는 이삿짐 트럭에 올라탔고 민석은 그 자리에 서서 트럭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백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는 이제 앞만 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지 이제 한 달. 영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공기, 그리고 텃밭에 심어둔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죠. 이곳에서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영호는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텃밭 관리, 산책, 책 읽기. 이제 그의 일상은 이런 소소한 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이런 생활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과는 달리 이제는 천천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영호는 옷을 갈아입고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고추와 상추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식물들을 살피며 잘 익은 채소들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햇살이 그의 노년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김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건너편 밭에서 일하던 이웃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박 할머니로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영호가 이사 온 후 그녀는 종종 음식을 나누며 영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할머니. 오늘도 일찍 일하시네요. 늙은이가 뭐 늦잠이나 자겠어요? 그보다 김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는데 오실래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예요. 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곳에 온 후로 아직 본격적인 모임에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혼자만 지내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가기 그러니 제가 텃밭에서 딴 채소 좀 가져갈게요.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조금 긴장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저녁이 되자 영호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박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영호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영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활기차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할아버지. 여러분, 이분이 새로 우리 마을에 오신 김영호 씨예요. 박 할머니의 소개에 모두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한 달 전에 서울에서 이사 왔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왜 이런 시골로 오셨어요? 도시가 더 편할 텐데. 한 할아버지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요. 서울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하잖아요. 그가 말을 아끼는 것을 눈치챘는지 다른 할머니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그러셨군요. 여기는 정말 조용하고 좋아요. 김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세요? 그 질문에 영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가족. 그는 아직도 그 단어가 가슴 아팠습니다. 아, 혼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영호의 반응을 보고 이 주제가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마을 소식, 농사 이야기, 날씨 등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식사는 풍성했습니다.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반찬들과 박 할머니가 직접 지은 밥, 그리고 따뜻한 된장국이 테이블 위에 차려졌습니다.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영호는 어색함도 잠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김할아버지, 혹시 장기 두실 줄 아세요? 우리가 여기서 매주 목요일마다 장기 모임을 해요. 최 할아버지라는 분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장기를 꽤 잘 두었습니다. 네, 조금 할 줄 압니다. 예전에는 자주 두었는데 요즘은 오랫동안 두지 않아서. 그럼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모임에 오세요. 오후 2시에 마을회관에서 모입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그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과 외로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도 이런 밤하늘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석도. 아들 생각이 나자 영호의 마음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호는 서랍에서 민석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사 온 후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편지였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께 먼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버지를 그런 위험에 빠뜨리고 보호하지 못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수진이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서도 막지 않은 것, 그것이 제 죄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수진과 이혼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출소한 후에도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술수였을 뿐이죠. 아버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민석 올림. 편지를 읽고 난 영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조금의 안도감. 민석이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임신도 거짓말이었구나. 영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는 끝까지 그들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악행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영호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수확하지 못한 채소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작업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기로 했습니다. 민석과의 관계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 건강교실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호는 더 많은 마을 주민들을 만났고 함께 체조를 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할아버지, 다음 주에 우리가 마을 나들이를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근처 온천으로 가요. 이웃 할머니의 제안에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함께 가고 싶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는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민석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제 삶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이 정말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민석 올림. 영호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민석을 만날 준비가 되었는지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들과 다시 만나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가을이 깊어가는 평창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죠. 영호는 마당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어느덧 6달, 그는 이제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매주 목요일 장기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 계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바구니를 들고 영호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영호가 반갑게 맞이하자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제가 오늘 손주들이 온다고 송편을 많이 만들었는데 김할아버지도 드셨으면 해서 가져왔어요. 아이고,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영호는 바구니를 받아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영호를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챙겨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영호의 외로움을 많이 달래주었죠. 그나저나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김할아버지는 서울에 가실 계획 있으세요? 그 질문에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추석, 가족이 모이는 명절.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죠. 아니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세요? 혼자 보내실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지내시면 어떨까요? 제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올 거예요. 영호는 고맙다는 미소를 지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가 방해될 것 같네요. 가족들끼리 보내세요. 아이고, 무슨 방해예요. 하지만 강요하진 않을게요.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오세요. 박할머니가 떠난 후 영호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민석과 수진이 찾아왔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꺼냈던 것, 수진의 눈빛이 변했던 것,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벌어진 끔찍한 사건. 민석이는 뭐 하고 있을까? 영호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동안 민석은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의 근황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영호는 그 편지들을 모두 읽었지만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호는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찌개와 반찬들.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는 항상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편지만 주고받았을 뿐 직접 통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민석아,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건강해 보이시네요. 그래,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다음 주가 추석인데 혹시 제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영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석을 다시 만날 준비가 되었을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구나. 전화 너머로 민석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하지만 나도 노력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네, 아버지. 건강히 지내세요.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는 아직 완전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시간이. 다음 날 영호는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장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달간 실력이 많이 늘어 이제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장기 고수가 되었습니다. 대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영호는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김할아버지, 오늘도 이기실 것 같네요. 이웃 할아버지들이 영호를 응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장기판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승부, 영호는 상대방의 말을 하나씩 잡아내며 결국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할아버지가 우승입니다. 마을 이장님이 영호에게 작은 트로피와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큰 대회도 아니고 상품도 그저 마을에서 생산된 특산품에 불과했지만 영호에게는 무척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호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영호를 마을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호 역시 이 마을을 자신의 새로운 고향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호는 마을 우체국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그는 우체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 보내실 건가요?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울로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는 종이와 펜을 받아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민석에게 내 편지들 잘 받았다. 모두 읽었단다. 그동안 답장을 하지 않아 미안하구나. 아직도 마음의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에게 이 편지라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텃밭도 가꾸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단다. 오늘은 마을 장기대회에서 우승했단다. 별것 아닌 일이지만 나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 내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들었다. 잘하고 있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 기쁘구나. 아직은 너를 만날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항상 건강하게 지내거라. 아버지가. 영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그가 민석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용서와 화해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나 오늘 민석이에게 편지를 보냈어. 아직은 완전히 용서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괜찮을 거야, 그렇지?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아내가 그에게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한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와 화해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는 확실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이제는 겨울 채소를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땅을 갈고 씨앗을 심으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씨앗들이 자라 열매를 맺을 때쯤이면 아마도 그때는 민석과의 관계도 새롭게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영호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창의 겨울은 서울보다 훨씬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얀 눈이 마을 전체를 덮어 마치 동화 속 세상 같았습니다. 1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구나. 영호는 중얼거리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사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누구나 알아보는 얼굴이 되었고 노인회에서는 총무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텃밭 가꾸기, 장기 두기, 그리고 최근에는 마을 합창단에도 가입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민석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첫 편지 이후로 영호는 종종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석 역시 꾸준히 아버지에게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다는 소식,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가끔은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회상하는 내용까지. 초인종 소리에 영호는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김영호님 맞으세요? 서울에서 온 택배입니다. 영호는 택배를 받아들고 서명을 했습니다. 발신인은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 그리고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평창의 겨울은 많이 춥다고 들었습니다. 이 목도리와 장갑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직접 고른 것이니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어 부담도 크지만 그만큼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계속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인데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요. 상담사 선생님은 제가 너무 의존적인 성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진에게 끌렸고 그녀의 잘못된 행동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가오는 설날에 혹시 제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민석 올림. 영호는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니 아들이 정말로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설날에 만나자는 제안. 이제는 때가 된 걸까요? 영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민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석아, 아버지다. 아버지, 갑자기 전화를 다시셔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특별한 일은 없다. 그저 내 택배 잘 받았다. 고맙구나. 아, 마음에 드셨나요? 그래, 아주 따뜻해 보인다. 내가 직접 골랐다니 더 마음에 드는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편지도 읽었다. 내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니 기쁘구나. 그건 용기 있는 결정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더 나은 아들이 되고 싶었고요.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그의 마음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아, 설날에 내가 여기 오는 게 어떻겠니? 오랜만에 같이 시간을 보내자꾸나.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제가 찾아가도 괜찮으시다고요? 그래, 이제는 괜찮을 것 같구나. 우리 둘 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니까.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화를 끊고 영호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드디어 용기를 냈어.
민석이를 다시 만나기로 했어. 잘한 결정이겠지? 며칠 후 영호는 마을 노인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결정을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 드디어 아들을 만나기로 했구먼. 잘한 결정이야, 김할아버지. 박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영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가족은 소중한 거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다 해도 결국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지. 최 할아버지의 말에 영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마을 사람들을 새로운 가족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족과의 연결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오자 영호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비록 홀로 살고 있지만 아들을 맞이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서는 신선한 고기와 과일도 사왔습니다. 설날 전날 영호는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민석이 올 것입니다. 1년 만에 재회. 그는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김할아버지, 내일 아드님 오신다면서요? 준비는 다 되셨어요? 이웃집 이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조금 긴장되네요. 걱정 마세요. 부자간에 오해가 있었겠지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 풀릴 거예요. 혈육이니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설날 아침 영호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좋은 징조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민석이 도착하기로 한 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는 거실에 앉아 민석에게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의 감정, 상처, 그리고 이제는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아, 잘 왔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먼저 한 걸음 다가와 영호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다, 아들아.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민석은 선물 상자를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 영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전통차 세트와 작은 디지털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를 켜자 민석이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의 추억들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고맙구나, 민석아.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구나.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아버지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너무 나약했고 수진에게 지나치게 의존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아버지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죠. 영호는 아들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정말 미웠다, 민석아.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
나도 내게 실망을 안겨준 적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으니까.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영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민서가.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나도 이제는 너를 용서하고 싶구나. 아니, 이미 용서했다. 내가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많이 풀렸단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서로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점심으로는 영호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었고,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하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아름답네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요. 그렇지? 나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이곳이 정말 좋단다. 평화롭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수진이 저지른 끔찍한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민석은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했지만 다음에는 더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울에 돌아가면 가끔 영상통화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얼굴을 자주 보고 싶어서요. 그래, 그러자. 나도 내 얼굴을 더 자주 보고 싶구나.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호는 아들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들아,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다음에 또 놀러 오렴. 네, 아버지. 꼭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오래 있을게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습니다. 영호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민석아.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민석이 떠난 후 영호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보고 있니? 우리 아들이 많이 성장했어. 그리고 나도 조금은 성장한 것 같아. 바람이 영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내가 그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그의 삶은 또 다른 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장을.